네, 안녕하세요. 짬비 이 형사법 하겠습니다. 영상 찍은 지 좀 오래됐죠? 민사법 이후로도 진도도 안 나가고 물론 뭐 보는 분들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제 목소리가 지금 치과를 갔다 와가지고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시작할게요. 어 형법은 민법에 있어서 민사소송법이라는 파트도 있는데 우리 형사법에서 형사소송법을 배우거든요. 이거랑 비슷해요. 네. 괜히 공부량을 만드시기보다는 형사소송법으로 퉁쳐서 문제 푸셔도 개념이 좀 와닿거든요. 더 하고 싶은데요? 그럼 따로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과 제 자료에는 민사소송법을 따로 설명하지 않아요. 법은 통상 총론과 강론으로 나뉘어져요. 법이 아니죠. 형법이죠, 형법. 제가 잘못 문제를 했네요. 총론은 무엇이냐? 이제 전문 용어 같은 게 등장해요. 정범, 뭐 구성 요건, 책임,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강론은 우리가 아는 살인죄, 교사죄 이런 설명들이 나오는데, 이게 법조문에는 살인죄, 교사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설명하다 보면은 또 생명에 관한 죄, 혹은 국익에 관한 죄 이렇게 설명이 또 나뉘어요. 가령 국익에 관한 죄에서 뭐 위증죄가 있고, 생명에 관한 죄에서는 살인죄가 있을 것이고, 또 개인의 자유에 관한 죄에서는 뭐 속박, 구속 이런 게 있겠죠. 죄송합니다. 제형 법정주의죠. 이거 중요하죠. 실체법. 형사소송법은 형사법에 대한 소송 절차를 나타내는 절차법. 형법은 이제 죄와 벌, 실제로 벌을 내리는 실제법입니다. 제형 법정주의. 제형 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라고 설명하네요. 네. 이게 어떤 개념일까요? 우리 컴퓨터가 없을 때 컴퓨터에 관한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겠죠? 뭐 지금이야 이제 드론이나 새로운 산업에 있어서 이런 게 나오면은 사회적 변화도 있을 것이고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입법을 먼저 좀 거치고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컴퓨터 사기, 녹음죄 이런 게 그 물건들이 나오고 나서 한참 뒤에 생겼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그분은 처음 만약에 법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되나요? 가령 제가 외계인을 죽였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 살인마인가요? 아니죠. 아직 대한민국의 어떤 법에서도 외계인이라는 생명체 미지의 무엇인가에 대하여 자유인이나 이런 걸로 인정을 안 했죠. 더 나아가면 뭐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니까. 파생 원칙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유추 해석의 금지 원칙이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 원칙은 유추해서 해석하면 안 돼요. 너 멋대로 생각하지 마 이런 말 알죠? 네 잣대대로 말하지 마라 이런 개념이 형법에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없는 법인데도 유사한 사항을 이용해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안 되는데, 유추해서 해석하면 안 되는데 피고인한테 유리한 경우에는 이걸 유추 해석을 해줘야 해요. 알겠죠? 또 피고인한테 유리한 경우가 또 뭐 있을까요? 유추 해석 말고도 기억이 안 나네.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법이 바뀔 수 있죠. 우리가 뭐 법의 개정으로 형이 더 완화됐다, 아니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풀어줘야 한다는 거, 그것도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소급표 금지의 원칙. 이게 그거죠.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소급을 적용한다. 또 명확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꼭 법령에서 정한 법으로 확실히 내려야 합니다. 예. 그래서 법을 정할 때 우리가 살인죄를 보면은 사람을 살해한 자 몇 년에서 몇 년 사이에 형으로 처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절대 사람을 살해한 자는 무조건 감옥에 간다 이런 식으로 안 써 있어요. 몇 년에서 몇 년 형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적용 범위. 시간적 적용 범위. 우리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이 있냐 없냐 이런 거죠. 행위시법주의. 재판시법은 이제 우리가 재판할 때 법이 있냐 없냐 이런 건데, 재판 확정 후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때는 형을 면제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행위시예요. 행위시.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가령 지금 제가 사람을 한 대 때리잖아요. 어린애를 한 대 때리면은 아동폭행죄가 되겠죠. 근데 이게 2020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지금 2019년도입니다. 법이 바뀌어서 아동폭행죄가 없어졌어요. 뭐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신법주의, 재판시법주의에서 소급으로 적용이 돼서 제 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저희가 이번에 헌재에서 없앴죠. 낙태죄를. 산모의 인격을 더 우선시 여겼죠. 태아보다. 그런 법들이 있다. 제 생각에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올해 태아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원래 태아는 항상 인격권이 있어가지고 낙태죄가 불법이었는데 이제 불법이 아니게 되었으니까 좀 중요하죠. 장소적 범위. 자, 속죄주의. 우리나라 땅에서는 우리나라 법대로. 속인주의. 우리나라 사람이 저지른 법이죠. 보호주의. 우리나라 사람이 피해 입는 거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죠. 가장 이게 조금 예로 많이 나오는데, 독일에서 일본인이 우리나라 사람을 죽였다면 이는 보호주의로 우리 형법이 적용됩니다. 독일에서 일본인이 독일인을 죽였다면 독일에서 알아서 해야겠죠. 우리가 너 사람을 죽였네, 살인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세계주의. 세계에 해가 되면은 연대하여 대처한다. 자, 속죄주의가 원칙이고 속인주의와 보호주의를 보충적으로 택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우리 위에서 또 배웠죠. 비행기, 기국주의라는 말도 있고, 선박도 기국주의와 마찬가지로 비행기가 속한 나라에 있는 형법을 택합니다. 알겠죠? 한 번씩 읽어보시고. 자,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은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이게 형법 제7조. 이게 총론이겠죠, 아마도. 이런 개념은 강론으로는 설명을 못하죠. 왜냐하면은 절대적 부정기이기 때문에 강론에서는 항상 형을 정해놓습니다. 이제 강론, 총론 개념을 설명해드렸고, 이제부터 범죄론 갈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범죄가 되려면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제가 아니라 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요새 핫한 이슈가 되고 있죠. 조현병. 이것 때문에 꼭 나올 것 같은데, 조현병이 사람은 병이잖아요. 병.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불쌍해서 봐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조현병이라는 이유로 봐주면 안 되지만, 우리 인생 말고 법관 혹은 이게 재판관, 대법관 올라가서 계속 올라갈수록 높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속박하잖아요. 우리 보면은 사회 조직에서도 리더가 하는 결단에 대해서 다들 따라가잖아요. 예. 왜냐면 나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이고 나보다 더 경력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언가 있겠지라는 것도 있고, 또 그 사람은 이미 경험해 보니까 이게 가장 타당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한 거니까 따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 사람도 알아요. 분명 조현병이라는 이유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거를 봐주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있지만, 자기가 이거를 마음대로 그런 판단으로 했을 때 지금까지 온 법 체계, 학문들, 또 법론자들, 우리 사회상 통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쉽게 말해서 법의 안전성을 해야 한다 하는 거죠. 우리 1장에서 배웠었죠. 법의 안전성. 악법도 법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의 이 세 가지 요소에서 하나가 걸리면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구성요건이 무엇인가요? 자, 사람을 살해한 자. 이게 가장 흔한 예거든요. 사람을 살해한 자가 구성요건입니다. 살인죄를 적용해야 되는데 사람을 살해한 자. 네, 이게 구성요건이 무슨 말이냐? 살인죄를 적용하고 싶어요. 근데 얘는 물건을 훔친 사람이에요.
그럼 살인죄라는 범죄에 대해서 성립이 되나요? 안 되죠. 예, 절도죄를 먹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성 요건이 있다. 애매한 근거가 있죠. 사람을 살해한 자인데 죽이지 못했어요. 그러면 살인죄인가요? 아니죠. 살인 미수가 되겠죠. 예. 이런 법들이 정해져 있는 게 구성 요건. 위법성. 위법성은 이게 적당한 행위인가 아닌가 이런 게 되겠어요. 가령 군인이 사람을 죽였어요. 전쟁에서. 자, 우리 범죄 구성 요건에서 사람을 살해한 자라 써 있는데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죽였어요. 그러면 사람을 살해했네요. 살인죄를 적용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렇게 직업이나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위에서도 배웠지만 민법에서도 절도법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게 가족이나 같이 사는 동거하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같은 가족이니까 같이 사니까 네 재산도 곧 내 재산이야. 우리 서로 한 집단체 이런 개념이죠. 알겠죠? 무슨 말 하는 거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마취가 덜 풀렸나봐요. 예. 책임. 행위자에게 책임 있는 행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현병 혹은 예, 미성년자 성년자가 가장 적합하겠네요. 이게 더 심화가 되면은 우리 술을 먹었어요. 그죠? 술을 먹으면은 여러분들이 본인 의사대로 다 가능한가요?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술 먹은 사람에 있어서 자, 술을 먹는 거야 그 사람 자유죠. 안 먹을 수 있는 건데 먹는 거니까 누가 강제로 먹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술을 먹고 쉽게 말하면 꽈라가 돼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사람을 죽일 때 우리 뭐라 그랬죠? 형법은 항상 행위시를 했잖아요. 행위시에는 책임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정신병자니까 그때 정신이 없으니까 죽였어요. 그러면은 죽고 자기가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는 또 정상인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죽이고 본인이 사람 죽인 것도 아는데 위법한 것도 알아요. 정신 차리니까 이거를 처벌하면 안 될까요? 아니죠. 처벌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책임은 원래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범죄가 되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술 먹는 경우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술을 먹는 경우에는 원인이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봐서 술을 먹는다고 해서 정신병자로 보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알겠죠? 계속 갈게요. 책임까지 했고 이제 처벌 요건이죠. 이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적 처벌 요건이 없어서 특수한 신분 관계로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친족 상도례. 예, 제3자의 일부가 있어 가족끼리 형을 면제한다. 또 정당방위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처벌 요건이 모자라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소추 요건, 소송 요건이 되는 건데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의 기준을 일단 나눠야 돼요.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되는 범죄고 반의사 불벌죄는 의사에 반하면은 벌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예. 개념을 살짝만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이거는 다 외워야 되거든요. 사모의 비밀로 외우셔야 돼요. 예. 사모의 비밀 해서 모욕죄 이건 산 사람이 느끼는 거죠. 내가 모욕감을 느끼면 모욕죄인데 기준이 애매하죠. 그러니까 너 사람한테 바퀴벌레 같은 놈아 이러면은 모욕죄라고 볼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바퀴벌레 생명력 좋잖아 난 좋게 생각하는데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애매하잖아요. 그 기준이 바퀴벌레라 하면 사람한테 곤충이라 했으니까 모욕죄다 성립될 수 있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나는 괜찮아 하면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런 게 친고죄예요. 친고죄. 그러면은 모욕죄는 본인이 해요. 비밀침해죄도 본인이 해요. 근데 사자 명예훼손죄는 죽은 사람이 가족이 하는 거예요. 가족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얘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원래 가요. 근데 그건 당한 사람의 기분이죠. 예. 그러니까 원래 아들이 있다 쳐도 내가 살아있으면은 명예훼손죄라서 내 의사에 반하면 아들들이 고소를 못 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다 치면은 아들들이 고소를 하는 거죠. 알겠죠? 예. 그래서 사모의 비밀하고 명예훼손죄가 나오면은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 불벌죄다. 이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헷갈리거든요, 이 두 개. 예.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의사를 말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도 말했다시피 명예훼손죄는 이제 의사에 반해서 고소를 벌을 할 수 없는데, 비밀 침해죄나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념이 애매하죠? 고소죄는 고소를 함으로써 그게 자기 의사를 드러낸 거고, 반의사 불벌죄는 이제 가만히 놔두면은 벌을 해요. 이렇게 사람을 팼잖아요. 그럼 원래 사람을 때리면은 벌을 받아야죠. 하지만 폭행받은 사람이 이게 우리가 합의한다 하죠. 그러면은 이제 합의를 해서 따로 형사 소추를 하지 않겠다 이런 조건으로 합의를 해버리면은 반의사 불벌이 되는 거죠. 이제 범죄의 종류, 결과범, 거동범 이렇게 나뉘네요. 예. 결과범은 인과관계가 필요해요. 이거는 개념이 잘 안 오고, 거동범부터 볼게요. 거동범은 움직이자마자 바로 범죄가 되는 거. 그러니까 집에 사람이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은 바로 주거침입이죠. 예. 내가 들어오지마 했는데 들어왔어요. 그래야지 주거침입이 되는 거죠. 이 법조문을 읽어보면 바로 설명이 올 건데, 타인의 허가 없이 타인의 집으로 침입한 자를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보겠죠. 그리고 업무를 방해한 자를 업무방해죄로 하잖아요. 근데 업무 방해를 안 하면은 아예 범죄가 안 되고, 업무를 방해하면은 거동범으로 업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네, 알겠죠? 그러면은 결과범이 되려면 어떤 개념이 있냐면 또 상해치사, 이렇게 하면 안 되나? 폭행치사로 가보면 되겠네요. 예, 폭행죄 같은 경우도 거동범인데 때리자마자 바로 폭행이잖아요. 때리려고 했으면은 폭행이 아니라 위협이나 협박이 되겠죠. 근데 때렸으니까 바로 거동범, 협박, 폭행죄가 되는 것이고, 폭행치사가 되면은 이제 인과관계가 필요하죠. 폭행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야지 폭행치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결과범위로 하겠죠. 미수범의 성립이 가능한 게 결과범위라고 합니다. 폭행 미수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그게 바로 협박이죠. 주거침입 미수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죠. 그거는 이제 주거침입이라기보다는 뭐라 봐야 되지? 타인의 집에 들어갈라 했는데 실패한 거를? 침입을? 어쨌든 주거침입 미수란 말은 들어본 적이 없죠. 예. 일반범과 자수범. 자수범은 자신의 손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자를 말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수범은 간접정범과 달라요. 간접정범이 무엇이냐? 도구로서 사용된 자를 간접정범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예로 들게요.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호사를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죠. 잘못된 약 처방을 하거나 주사를 주는 거고, 간호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의사가 줬으니까 당연히 약이라 생각하고 투여를 하겠죠. 그러면은 간호사가 사람을 죽였지만 실질적으로 간호사는 도구에 불과하죠. 사람을 실제로 죽인 것은 의사죠. 의사. 이런 범을 이렇게 따졌을 때 간접정범은 간호사, 자수범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자로서 살인할 때 칼로 찌른 사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신문법. 이제 보시면은 직무유기죄, 바로 이게 기억이 나시죠? 배임죄, 위증죄. 배임죄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 배신한 거를 배임죄라 하겠죠. 누구나 할 수 없고 임무를 맡는 사람으로만 한정이 되니까 신문범이 되겠죠. 도주죄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겠고, 여기서 진정신문범과 부진정신문범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한 번씩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 범죄의 성립 요건, 구위책,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구성요건이라고만 나오면 틀린 거예요. 왜냐면 구성요건에 해당이 돼야지 범죄거든요.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 이게 무슨 말이냐? 구성요건이란 말은 사람을 살해한 자라는 말이 구성요건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죽여야지 거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범죄의 성립 요건은 구성 요건이어야 한다가 아니라 구성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나오네요. 예. 한번 읽어보시고 자연인에 한한다라고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예. 그죠? 법인한테는 형벌을 줄 수가 없죠. 법인을 뭐 감옥에 가두면은 거기 있는 회사 소속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가야 되나요? 아니죠. 자연인한테 한해서만 행해집니다. 뭐 물론 대표가 자연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뭐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겠고, 이게 진정 부작위와 부진정 부작위가 있습니다. 진정 부작위범은 하지 않은 게 진정 부작위죠. 태거불응.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갔다. 그러면은 바로 범죄죠. 나가 했는데 안 나갔으면 안 나갔으니까 범죄. 그럼 부진정 부작위는 무엇이냐? 하면 안 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은 경우에, 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은 경우, 가령 아버지면은 아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얘를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하고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예. 그러면은 해야 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럼 부진정이죠. 그리고 이걸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은 부진정 부작이죠. 예. 그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으면 진정 부작이죠. 그래서 이걸로 사람까지 죽였으니까 부진정 부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진정 부작위범의 가면을 쓴 것이 부진정 부작위범이다. 헷갈리죠? 헷갈리시면은 그냥 진정 부작위범은 태거불응.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간 사람, 나가 했는데 나가기 싫어. 그리고 얘네보다 먼저 앞선 게 자기범. 사람을,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자기범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시고, 또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죠. 네. 이 멘트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가끔씩 지문에 나오는 문구라서 다 연결고리다 이런 개념만 잡고 가셔도 돼요. 여기는 고의도 중요하죠. 이 사람을 억지로 죽였나 아니면은 실수로 죽였나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정도를 사람들이 기준을 나눴대요. 그러니까 확실히 여기서 널 죽일 거야 하고 사람을 죽인 케이스가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라는 케이스도 있고, 에이 절대 안 죽어, 설마 죽겠어? 설마 죽겠어 이런 게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은 너 죽어 하는 거는 무조건 확정적 고의고, 죽을 수도 있지 근데 안 죽을 거야 이런 게 불확정적 고의. 설마 사람이 죽겠어? 근데 이게 미필적 고의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할게요. 너 죽어 하는 거는 확정적 고의. 널 죽여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죽인 것을 불확정적 고의. 설마 죽겠어? 미필적 고의. 아시겠죠? 보통 근데 이것까지 기억이 안 나시고 확정적 고의랑 미필적 고의만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서 굳이 줄이고 짜면 확정적 고의는 대상이 있는 것이고 불확정적 고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헷갈리죠? 저도 헷갈려요. 그래서 개념만 잡고 가세요. 단어가 나오면은 가서 경호학과 경비법은 가서 푸는 게 아니라 가서 찍어야 돼요. 머릿속에 문제가 있고 답이 있어서 가서 찍어야 되고, 법학개론은 가서 푸셔도 돼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60점, 40점만 넘기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만 살짝 잡고 가셔도 문제 푸는데 도움 되실 거예요. 과실범은 구성요건으로 과실이라는 범죄가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결과적 가중범은 폭행치상, 폭행치사, 강간치사. 그러니까 원래 죄가 있는데, 원죄가 있는데 그게 가해져서 결과가 가중된 사람을 결과적 가중범이라 합니다. 여기서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강간을 하다가 사람을 죽였으면은 이거를 예견할 경우도 있지 않나요? 강간이 심해지면 어쨌든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살인죄겠죠, 살인죄? 사람을 죽일 의도로 한 거니까. 이게 저희가 구성요건, 이게 중요하죠, 중요한 게 이거죠. 고의. 살인을 하려고 강간을 한 것 자체가 다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 강간과 살인죄의 경합이죠, 경합. 나중에 또 설명할 거예요, 경합을. 알겠죠? 위법성 조각 사유. 구 위책에서 위. 두 번째죠, 두 번째. 이거 보면은 정당 행위와 정당 방위, 긴급 피난, 자고 행위. 큰 틀만 설명해 주면은 직업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경찰 같은 경우에 사람을 좀 진압. 이게 사람이 민간인이 진압하면 이상한데 경찰이 진압을 하는 건 타당하잖아요. 그게 정당 행위고 나머지 사유가 나옵니다. 법령에 의해서 해도 되고 업무라서 해도 되고 사회 상규상 해도 된다. 그죠? 복싱 선수들 보면 사람 때려 패는 게 폭행인데 스포츠라서 되잖아요. 정당 방위는 정대 부정. 알겠죠? 정대정이 아닙니다. 정대 부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가만히 있는데 사람을 약 올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먹을 뻗어요. 그러면은 엄밀히 모든 걸 따져보면은 너가 날 화나게 해서 때렸다는 개념이 성립하지만 그냥 갑자기 사람이 저에게 주먹을 휘둘러요? 그럼 저는 이걸 피하려 하겠죠? 이거는 타당하다 이거죠. 피하면 안 되나? 다시. 사람이 주먹을 휘두르고 제가 그 사람 주먹을 피하려고 탁 뿌리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쳤어요. 그럼 이게 정당방위가 되겠죠? 그럼 긴급 피난은 무엇이냐? 제가 이번에 때린 사람이고 맞는 사람이다 쳐볼게요. 제가 화나서 그 사람을 때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 손을 탁 뿌리치고 제 손이 옆에 있는 전봇대에 탁 부딪히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제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으니까 부정이고 앞에서 이 사람이 내 손을 친 거는 정당방위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거를 보면은 정대 부정이잖아요, 지금 관계가. 이 상황에서 이걸 이렇게 탁 손을 뺄 수도 있다 이거죠. 안 다치려고. 아니면은 전봇대를 밀어버린다던가 쓰러뜨린다던가. 그로 인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지만 그 전봇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정부겠죠. 정부가 피해를 받지만 이게 타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좀 이해가 어려웠을려나?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전봇대를 쓰러뜨리는데 또 이 행위 자체가 정의잖아요. 제가 피하려고 긴급한 상황을 피하려고 했으니까 정의잖아요. 이것도 피하려고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내 머리로 전봇대가 쓰러지네? 난 저 자동차로 들어갈래 해서 자동차로 들어가서 그 자동차가 피해를 입었다면은 정대정이 성립되겠죠? 예. 어려우신가? 어렵다면은 그냥 정당방위란 말 자체가 우리가 나쁜 행위에 대해서 정당방위라는 게 성립한다 이 개념을 알고 있잖아요. 그것만 외우고 가세요. 죄송합니다. 아씨. 자, 이제 또 과잉방위, 오상방위는 이게 개념이 있는데 과잉방위는 과하게 방해한 것, 오상방위는 헷갈려서 방해한 것. 여기 보면은 정당한 법을 희생시키는 것과 현재의 이 차이가 있겠죠. 정당방위는 현재, 긴급피난도 현재, 그리고 얘는 위법한 침해만, 얘는 위난과 정당한 법익 둘 다 희생이 가능하다. 이것까지 아시면 돼요.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와 자기 또는 타인의 둘 다 자기 또는 타인은 똑같죠. 예. 그 다음에 현재 위난과 정당한 법익. 얘는 현재의 위법한 침해. 알겠죠? 이게 부정이잖아요. 단어 뜻만 읽어봐도. 얘는 정당한 정이 되고 부정도 되는 위법한 침해만 피하기 위해서라면. 책임까지만 할게요. 맞나? 책임까지 하는 게 낫나? 너무 긴데? 잠시만요. 길구나. 얘가 재수론까지 하려면 책임까지 해야겠네. 책임할게요. 책임은 우리 아까 말했죠. 나이에 의해서 있는 사람도 있고 정신병자인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서 아예 책임 무능력자인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어린 사람이랑 심신이 다친 사람. 보면 또 민법과 형법에서 말하는 미성년자가 다르다는 점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14세 미만의 자가 형사 미성년자. 아, 그러면 형사 미성년자는 처벌이 안 되나요? 아니죠. 형사 미성년자로 인해서 피해 받는 사람이 성인이거나 아니면은 또 중범죄라 연관이 되면은 소년법이나 다른 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겠죠. 그래서 한정 책임 능력자라고 합니다. 심신 미약자, 농하자. 이 세 개를 구분하셔야겠죠. 심신상실자, 미약자, 농하자. 농하자는 들리지 않고 말 못하는 사람. 미약자는 미약한 사람. 상실자는 아예 없는 사람. 중요한 것은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면 상실자는 아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처벌을 못하고 미약자는 조금은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경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한다. 알겠죠? 감경해줘야 돼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농하자도 감경한다. 그러니까 책임능력 부분은 다 감경을 해야 되는 사유예요. 알겠죠? 이 부분 책임 조각 사유가 있고 이것도 책임 조각이라고 합니다. 어떤 행위냐? 내가 총을 들고 아는 사람한테 너 가족을 죽여, 안 그러면 너가 죽어라고 협박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협박에 못 이기고 이제 원치 않게 자기 가족을 죽이겠죠. 그런 거를 강요된 행위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더 가중 처벌을 받지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6 미술론부터 계속 끼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